걷기, 왜 좋은가? 우리는 걷기의 장점을 외면하는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다. 걸으면 몸이 건강해짐은 물론이고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현대인 대부분은 장시간 의자에 앉아 거의 눈앞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매우 자연스럽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걸어 다니거나 움직이면 자세가 변하게 되는데 몸통과 척추가 머리에서 허리로 그리고 바닥과 접촉하고 있는 다리와 발까지 이어지는 긴 일직선의 세로축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앉아있을 경우 몸통의 하중은 허리 하부와 특히 아직 흔적이 남아있는 꼬리뼈를 이루는 미골 부위에 주로 집중된다. 미골은 척추와 다리의 윗부분 그리고 특히 걷는데 가장 필수적인 근육인 허벅지 상단의 둔근까지 연결되어 있어 놀랍도록 복잡하게 얽혀있는 힘줄과 근육의 중심 역할을 한다. 선진국에서 하부 요통이 가장 흔한 질환이라는 점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자리에서 자주 일어나 여기저기 걸어다니는 치유법이 좀처럼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 자세는 근육 변화를 초래한다. 다리 근육에 지방이 축적되고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 부족으로 인해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 밖에도 혈압과 기초대사율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몸을 일으켜 걸으면 뇌와 신체에 또 다른 변화가 발생한다. 인지적 활성화 상태가 되어 뇌 활동이 시작되고 머리를 움직이면서 주변을 둘러보게 된다. 신체 움직임에 따라 고요했던 심장의 정기적 박동 리듬이 활성화되어 두뇌 활동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정신은 더욱 또렷해지고 호흡이 변하며 뇌와 신체는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비한 준비 상태로 들어간다.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르소는 내가 명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걷고 있을 때다. 걸음을 멈추면 사고가 멈추게 되므로 다리가 움직일 때만 뇌가 작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걷기가 인지 조절 향상 외에도 다른 많은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걷기가 심장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심장 말고도 몸 전체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걷기는 스트레스와 손상을 입은 신체의 기관들을 보호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음식물의 장 통과를 도와 소화 기능의 순 기능을 발휘한다. 정기적인 걷기 활동은 노화에 제동을 걸고 더 나아가 영노화라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최근 노인층 그룹을 대상으로 무리가 없는 선에서 주 3회 걷기 운동을 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1년 동안 정기적으로 걷기 운동에 참여한 그룹은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기능에 대략 2년 정도의 영노화 현상이 나타났다. 해당 뇌 영역의 부피 증가도 발견되었는데 운동을 통해 근육 강화가 일어나듯 규칙적인 걷기 활동이 뇌 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노화와 걷기에 대한 전문 자료를 해석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단순하다. 걷기를 계속하는 한 늙지 않으며 걷지 않는 것은 늙었다는 얘기라는 것이다. 특히 적당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빠른 템포로 정기적으로 걷는 것은 노화가 유발하는 역기능을 지연시킨다. 또한 걷기는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 창의성 향상과 함께 정확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습 활동 후의 유산소 운동은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기억해내는 능력을 개선시킨다. 또한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은 학습과 기억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 측도 옆 해마의 새로운 세포 생산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운동은 약이다라는 말은 100번 맞는 말이다. 그 어떠한 약도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지 못한다. 게다가 운동에는 약이 주는 부작용 같은 것도 없다. 걷기의 기원. 때로는 다른 종류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한다. 걷는 이브라 불리는 여인의 발자국 화석은 인간의 오랜 진화 역사의 재구성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여인의 발자국은 심원한 시간에서 발견된 최초의 화석일 것이다. 이 화석을 통해 키, 몸무게, 보행의 형태뿐만 아니라 발의 모양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되면서 고대와 현대의 발자국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화석은 11만 7천 년 전,
오늘날의 대서양옆 남아프리카의 웨스턴 케이프주에 있는 바닷물 석호인 랑게바안 라군의 끝을 걸었던 젊은 여성이 남긴 유산이다. 현재 이곳은 고대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걷는 이브는 환경오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곳에서 여전히 별자리 위치를 알아보고 발을 디딜 때 모래의 감촉도 변한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푸른 바다, 드넓은 모래사장과 멀리 있는 산들도 익숙하게 느껴지리라. 그녀는 진흙에 3개의 발자국을 남겼고 이는 곧 우연히 불어닥친 모래폭풍으로 인해 영구 보존되어 까마득히 먼 후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우리가 인류의 기원에 깊이 매료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친척이 누구며 조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까운 사촌격인 침팬지, 오랑우탄과 같은 비인간 영장류를 인격화하며 동일시한다. 우리는 침팬지와 매우 가까운 사이다. 이 점을 잘 알기에 침팬지를 이용한 동물 실험과 사냥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 것이다. 침팬지와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신체 구조와 기능상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동시에 차이점도 분명히 있다. 인간과 침팬지의 게놈은 매우 깊은 유전적 단계에서 몇 %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차이로 갈린다. 그러나 두 종 간의 두드러진 차이점 또한 많이 있다. 영장류 계열 중 인간은 절대적 직립보행을 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인간은 안정적으로 기어다니는 자세에서 시작하여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몇 달 이내에 허리를 세운 보행 자세로 전환하며 부상 위험이 있어도 이 자세를 유지한다. 인간의 직립보행은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똑바로 서 있다는 것은 척추가 손과 발이 딛고 있는 땅과는 거의 수직 상태,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혈통은 극도로 복잡하고 어느 정도 분명하지 않아도 직립보행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빠른 속도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걷기는 우리를 진화 여정에 연결시킨다. 바로 손은 자유롭고 머리를 위로 치켜들며 허리가 땅과 수직 상태에서 행하는 직립보행으로의 여정이다. 현존하는 영장류 중 인간처럼 직립보행을 하는 종은 없다. 침팬지, 오랑우탄을 비롯한 기타 다른 유인원들은 당연히 직립보행을 하지 않지만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거나 주변을 경계하거나 먹이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뒷다리를 펴고 상체를 꼿꼿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자세를 취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보통 4발을 이용하여 뛰거나 걷는데 이러한 이동 형태는 직립보행보다 효율성은 감소되고 에너지 소모는 증가된다. 인간은 침팬지와 비교하면 같은 칼로리 양으로 대략 2배 이상의 거리를 걸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인간이 같은 양의 음식으로 훨씬 더 많은 면적을 활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직립보행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영장류의 보행 형태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것이다. 인간은 먹는 것을 찾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식물의 뿌리나 줄기, 과일, 열매, 햄버거 등을 아무런 불편 없이 우아하게 손으로 집어들 수 있고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또한 걸으면서 동시에 먹을 수도 있다.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걸으면서 동시에 먹고 있을 때 목구멍의 위치는 음식물이 쉽게 위장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진화한 모습이다. 달리기와 걷기 또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간은 특별히 빠르게 달리지는 못해 단거리에서 호랑이와 가젤과 같은 많은 다른 종들에게 뒤처진다. 반면에 걷기에서는 그 어떤 종에 비해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구 위에 아주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비밀 열쇠다. 인간은 모든 동물들 중 가장 넓게 확산된 종으로 지구의 북극단과 남극단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살고 있다. 걷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탐구하고 경계를 더욱 확장할 수 있게 했다. 간혹 배를 타고 위험한 여정을 통해 인근에 있는 섬으로 이동하기도 했지만 이후엔 역시 걷기를 통해 탐험을 계속 이어갔다. 걸어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작은 그룹들에 의해 처음으로 집단 거주가 생겨났다. 결국 걷기는 사회성을 그 중심에 담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에는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하루 5km의 느린 속도로 걷는다면 300일 동안 1500km를 이동할 수 있다. 몇 년간 이 속도로 이동한다면 수천 킬로미터를 걷게 되는 것이다. 지구에서 육지를 가로지르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대서양과 접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서해안에서 서태평양 해안과 접한 중국까지 13,589km인데 이 속도라면 9년이면 걸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루 20km로 속도를 높이고 1년에 300일을 걸으면 2년이 걸린다. 여러 세대를 거쳐 인간은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지형이나 좁은 수로, 심지어 원시적인 형태의 배를 타고 섬에서 섬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통해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진화론적 여행은 여러 방면에서 족적을 남겼다. 우리는 허리를 곧게 세워 걸을 수 있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사용할 수 있는 손이 있어 먹을 것을 찾는 데 매우 능숙하다. 우리의 진화론적 유산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는지와 어떻게 에너지를 보존하는지 사이에서 기막힌 균형을 잡도록 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하며 움직인다. 먹을 것을 찾으며 축적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진화론적 타협점이다.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 보호, 에너지 축적 사이의 밸런스 조절, 즉 음식물을 발견하고 수확하는데 최소한의 노력을 들이는 것은 진화를 통해 변형된 중요한 가치이나 오늘날 현대사회에선 부적응의 결과를 낳았다. 우리는 주로 산책을 하며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그냥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에너지 보존을 하는 매우 위태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활동량, 음식물 섭취와 체중 간의 관계는 복잡한데 이는 체중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많은 피드백 메커니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유익하다면 누구나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쉽게 신체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버드 대학교의 진화론 생물학자 다니엘 리버만 교수는 신체적 활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계에 대해 중요한 진화론적 관점을 제시한다. 즉, 운동은 유익하지만 우리는 에너지 보존을 위해 운동을 회피하려 한다. 그것이 인간의 진화와 관련이 있다. 최근까지도 인간은 살기 위해 몸을 부지런히 놀려야 했으며 먹을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리버만에 따르면 인간은 늙을 때까지 정기적이고 적당한 양의 지구력과 신체적 활동에 적합하도록 진화해왔다. 그 이유는 음식물에서 얻는 에너지는 제한적이었고 인간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피하려는 쪽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매일 밖으로 나가 많이 걸어 다니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당신도 모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도시를 걷다. 걷기는 도시를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운전을 하거나 차를 탄 상태에서는 도시 분위기나 에너지, 생활 속도를 알 수 없다. 걸어 다닐 때야말로 비로소 도시의 냄새, 경치, 인도를 바삐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 서로 먼저 가기 위해 어깨를 스치는 상황, 가로등, 대화 소리들을 포함한 도시의 삶과 명암에 직접적으로 녹아들 수 있다. 아름다운 도시와 사랑에 빠진 이는 비단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한가로이 도시의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샤를 보를레르는 플라레르라고 정의했다. 플라레르는 19세기 파리의 자유로운 산책가, 관찰가이자 통신원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러나 도시는 그 당시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져 오늘날 플라네르는 차량으로 인해 건널목에서 녹색의 보행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다. 최근 유엔은 향후 30년 이내로 세계 인구가 2.9억 명으로 증가하고 22세기가 되기 전에 3억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2050년이 오기 전에 인구의 80-90% 이상이 도심에서 거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심 극대화가 걷는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도심 환경에서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 도시에서 걷는다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 도시를 걷는 것은 시골을 걷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과제를 선사한다. 산비탈을 걸으면 수많은 세대들이 오랜 기간 걸쳐 걸어온 발자국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길을 따라 걷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대 도시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도시에서 우리가 걷는 곳과 걷는 지면은 인간의 움직임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의도된 디자인과 공학을 이용해 설계됐다. 보행자 도로는 재료의 소재와 디자인에 따라 다르다. 콘크리트를 부은 형태도 있고 커다란 슬라브 파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가 그 소재와 구조에 대해 생각하고 제작해서 필요한 공간에 설치되어 우리가 걷는 환경의 아름다운 한 부분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에서 도시 설계사의 최우선 과제는 교통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고 걷기에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차후 문제가 되었다. 마치 엔지니어들을 비롯한 설계사들이 인간의 삶을 박스, 즉 이동하는 상자와 움직이지 않는 상자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정답으로 제시한 듯하다. 걷기 적합성은 상자 간의 환승거리가 얼마나 짧은지로 결정되며 어떤 면에서 그것은 맞는 말이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자동차, 버스, 기차 또는 건물 안에서 보내고 얼굴에 자연 햇빛을 받고 공기를 직접 들이마시는 데는 비교적 짧은 시간을 소비한다. 이렇듯 자연을 접하는 시간이 적은 것은 인간이 구축한 환경 디자인에 의한 결과로 의도적으로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다. 걷는 이들은 도시 설계사들에 의해 몰리듯 건널목 또는 교차로에 서 있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제한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걷고 싶어 한다. 이러한 보행길이나 지름길을 디자이너이자 건축가인 앤드류 퍼만은 욕망의 길이라 표현했고 작가 로버트 팩팔레이는 자유의지의 길이라 명명했다. 우리에겐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걷는 이들의 요구사항과 도시 설계사들, 심리학자들, 신경과학자들의 전문성을 접목할 수 있는 상상력이다. 결국 과학, 상상력과 이를 입증할 자료들은 정책적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이용하기 편하고 흥미로운 길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건널목 디자인, 가로시설물, 보행자 길과 인도를 구성하는 소재의 질감과 종류, 자동차와 버스의 유무 등 모든 것이 도시의 걷기 적합성 평가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살기 좋은 도시들의 가장 큰 장점은 걷기 좋다는 것이다 라고 유명한 도시 설계자인 제프 스펙은 말했다. 그리고 스펙에 의하면 도시에서의 걷기나 산책은 실용적이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흥미로워야 한다. 스펙은 걷기가 실용적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가까운 곳에서 이뤄져야 하고 걷기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이 잘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걷기는 안전해야 한다. 이는 따로 입증할 필요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가끔 간과되곤 한다. 보행자들은 빠른 속도의 차량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도시공학자들로부터 적어도 교통 흐름을 고려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배려와 존중을 받아야 한다. 도시에서 운전하는 데 들이는 투자만큼 걷기에 투자한다고 상상해보라. 또한 걷기는 편안해야 하는데 스펙은 이와 관련해 도시 설계사와 디자이너들이 도시에 있는 도로를 야외에 있는 거실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매우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도시 이용자이자 걷기 주체자인 우리들은 길을 걸으며 오락거리, 앉을 자리, 음료와 기분 전환 거리 등으로 환영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걷기는 흥미로워야 한다. 스펙은 걷기가 흥미롭기 위해서는 도로의 외관이 친근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독특한 건물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마도 도시에서 걷기에 가장 확실하게 즐거운 공간이자 앞서 언급한 4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곳은 녹지 공간일 것이다. 런던의 하이드파크, 더블린의 피닉스파크, 뉴욕의 센트럴파크, 파리의 릭상부르크 공원, 벵갈루르의 커반파크, 또한 로마의 빌라 보르게세 공원 등 아주 일부만 언급했지만 이 공원들 이상으로 도심을 즐기기에 더 적합한 공간이 있을까 싶다. 그러나 도시화가 일방적인 속도로 가속화됨에 따라 개발이 역사적인 녹지 공간들을 침범하고 도시 열섬 효과를 감소시키는 나무와 울타리들이 유실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서유럽은 훌륭한 공원들로 가득한 오랜 도시 문화가 수백 년간 걸쳐 발달해왔고
기아, 질병, 그리고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다. 녹지 공간들은 회색빛 콘크리트와 타르 물결들 사이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일까? 도시를 걷기 좋게 만드는 것은 자동차가 없어도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이는 당장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회 전반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인구가 밀집되었지만 무질서한 도시 개발을 최소화하여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계획은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다. 이들은 운송비와 운송시간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도시인들이 더 오래 걸을 수 있도록 해준다. 결과적으로 이 움직임은 뇌와 심장의 건강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기능을 증진시키는 혜택을 가져오고 앞서 보았듯이 비만의 가능성을 낮춘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인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범죄율이 낮아지고 사회적 결속력이 높아지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다시 말해 걷기 좋은 도시들은 응집 효과가 있다. 걷기에 적합한 곳은 공간 근접성이 높아 비즈니스 미팅, 친목 도모 또는 우연한 만남과 사회적 상호작용 등이 이루어지기 쉽다. 경제학자들은 자동차 의존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혜택들은 자연스러운 행동을 통해 쉽게 얻어지는데 바로 걷기다. 일반적으로 도시 규모가 클수록 또 경제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특히 경제 성장이 더 높을수록 해당 도시 거주자들은 더 빨리 걷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에서 빨리 걸으면 보상이 더 커질수록 그리고 보상에 대한 경쟁심이 더 클수록 생활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일까? 지리학자인 짐 원슬리와 가레스 루이스는 1989년 수입과 가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더 절박해지고 인생은 더 극박해지고 고통스러워진다라고 말하며 그로 인해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에서 보내는 시간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피력했다. 이는 자원에 대한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인간의 행동이 미묘한 부분에서 변화한다는 개념을 반영한다. 같은 자원을 놓고 타인과 무의식적으로 경쟁하면서 걷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른 조건들이 모두 동일하다면 도시의 인구층이 더 젊을 경우 평균적으로 더 빨리 걷는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빨리 걸으며 도시와 소도시 간의 가시적인 차이는 소도시 또는 시골 마을보다 도시에 젊고 빠르게 걷는 남성들이 더 많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비르츠와 리즈는 성별과 연령층을 고려한 훨씬 더 큰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일련의 연구를 진행했는데 도시 거주자들은 소도시 또는 시골 거주자들보다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더 빨리 걷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여기서 우리는 특정 도시에서 걷는 속도가 다른 이유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원이 풍부한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보상을 얻기 위해 기꺼이 더 많은 노력을 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그 보상을 얻기 위한 경쟁이 높기 때문에 유명한 레스토랑에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도착하기 위해 걷는 것은 기본이다. 결과적으로 노력을 관리하는 뇌체제와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을 예측하는 뇌체제는 매우 밀접하게 연동한다. 들이는 노력이 클수록 그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적은 보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느리게, 많은 보상이 있는 경우 더 빠르게 걸어간다. 이는 도시에서 흔한 풍경이다. 도시가 제공하는 보상을 남들과 경쟁하며 획득하기 때문에 기차의 빈자리나 음식점의 빈 테이블을 차지하기 위해 더 빨리 걷게 된다.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빠르고 번잡한 도시에서 실제 물리적 장애물은 당연히 사람들이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다른 이의 걷는 속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2 또는 3명이 함께 걸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으로 같은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걷는 속도를 조절한다. 다른 이들의 걷는 속도에 나의 걷는 속도를 맞추는 것이다. 도시에서의 걷기와 관련해 흔하게 느끼는 감정은 불만 혹은 짜증이다. 나보다 더 빠르게 걷는 이도 있고 더 느리게 걷는 이도 있고 나를 향해 걸어오는 이도 있고 나를 가로질러 걷는 이도 있다. 이 짜증을 레온 제임스는 걷기 분노 표출이라고 하는데 그는 앞을 향해 걷는 사람들의 동선을 방해하는 이들은 수동적
공격 성향의 분노를 표출하고 반대로 상대의 방해를 받는 이들은 동적인 분노 성향을 가지고 있어 무관용과 반감을 나타내며 걸어 다닌다라고 말한다. 관광객 무리들을 피해 걷는 출퇴근자들을 잠시 살펴보면 몸이 서로 근접해 있어 신체적 충돌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충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몇 년 전 어느 늦은 오후 나는 기차역의 넓은 중앙호를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다. 시끄럽고 한눈에 봐도 술에 취한 듯한 두 명의 남자들도 호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나는 대각선 방향으로 걷고 있었고 한 남자가 나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적대적인 시선으로 응시했고 더 빠르게 걷기 시작하더니 왼쪽 어깨를 뒤로 살짝 움직였다. 거리가 아주 가까워졌을 때 나는 그가 내 왼쪽 어깨를 있는 힘껏 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부딪히려는 순간 나는 내 왼쪽 어깨를 그로부터 멀리 돌렸고 예상대로 그는 그의 어깨로 나를 치려는 시도를 했지만 내 어깨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았다. 그는 한 바퀴 빙 돌더니 어색한 모습으로 넘어졌다. 이것은 그의 뇌가 예측한 것이 아니었고 그가 예상한 결과가 아니었다.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과 그가 내 눈을 필요 이상으로 응시하고 어깨가 뒤로 돌아간 일련의 동작들이 아마 불쾌한 만남이 되었을 뻔한 일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능력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상대방 행동의 의도를 간파하고 단 몇 분의 1초 안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복잡한 신경회로다. 동시에 뇌는 호흡, 심박수, 소화력, 의식의 유무 등과 같은 중요한 기능이 잘 유지되는지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뇌는 사회적 기능이 매우 뛰어나다. 때로 우리는 상대방을 보기만 해도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있다. 군중 속에서 우리의 행동에 도움을 주는 간단한 규칙이나 경험, 법칙 등이 많이 있다. 여기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사람이 하는 행동을 모방하라 또는 항상 군중의 가운데로 이동하라 또는 소규모 그룹이 쳐다보고 있는 방향으로부터 도망가라.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을 표출할 때만 그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규칙 전부 또는 어느 한 가지라도 군중 속에서 개인이 행해야 할 강력한 행동 규범이 될 수 있다. 나는 이탈리아의 도시와 마을들을 자주 걸어 다녔는데 저녁의 길가를 느긋하게 거니는 사교적인 산책, 이웃과 친구들과 인사하고 담소를 나누는 파세지아타의 멋진 전통에 감동을 받았다. 이러한 도시를 걷는 습관은 도시에서 걷기의 장점을 전부 모아놓은 것이며 얼마나 매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완벽하게 보여준다. 물론 도시가 이러한 활동에 적합하게 지어졌다면 말이다. 파세지아타를 가능하게 하려면 도시는 걷기 쉬워야 하고 모두에게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모두에게 안전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도시를 걷기 좋게 만들고 새롭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걷는 것을 실천하면 된다. 몸과 뇌를 위한 치유. 걷기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경험이다. 움직이는 것, 걷는 것은 몸과 뇌에 매우 유익하다. 히포크라테스는 걷기는 가장 좋은 약이다 라는 유명한 격언을 남겼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실내에서 앉은 상태로 하루를 보내는데 이는 신체는 물론 정신과 건강에도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야외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적게 시간을 보낸다. 미국에서 실시한 어느 대규모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사무실, 집, 가게와 기타 건물 안 같은 인공적인 환경에서 보내는 시간이 전체 시간의 87%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어느 연구에서는 앉아있는 것은 오늘날의 흡연과 같다고 표현했다. 이 주장의 배경은 단순하다. 신체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도록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움직임이 없는 삶은 근본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근육량, 근력의 감소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장기간의 무활동 상태는 뇌에도 유사한 변화를 일으킨다. 최근 운동 부족이 성격 변화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어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격 변화는 부정적인 변화를 말한다. 전반적으로 신체 활동의 감소는 성격을 구성하는 5가지 요인, 성격의 빅5 중 3가지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면 마음의 개방성,
외향성과 우호성이 감소하고 장기적 성격 변화에 해로운 양상으로 이어진다고 시사했다. 반면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성격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졌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부정적인 성격 변화를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걷기는 그 행위 자체도 의미 있지만 어디서 걷는지도 중요하다. 심리학자들은 자연에서 또는 터널을 이용해 사방이 막힌 환경에서 걸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험했다. 결과는 확연했다. 자연 친화적인 도심 공간에서의 산책이 기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놀라웠다. 그렇다면 걷기의 좋은 녹지가 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걸까? 자연의 어떠한 면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일까? 인간은 태고적부터 숲에서 산책을 해왔다. 산속 깊은 곳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걷기로 자연의 경치, 소리와 느낌에 완전히 몰입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힐링의 실천이다. 심리학자들은 자연 환경이 인간에게 충분히 회복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3가지 중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로 자연 환경은 일상생활에서 잠시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 둘째는 흥미로움을 주는 시각적 요소와 감각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다시 말해 어느 정도 확장 기능을 해야 한다. 자연 환경에도 서열이 있었는데 해안가의 자연 환경이 가장 많은 회복의 기운을 제공했고 시골의 전원이 2위를, 도심 속 녹지 공간이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순위를 맹신할 필요는 없다. 전반적으로 평균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도심 속 공원도 회복 기능을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연령층과 성별에 무관하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외적 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지만 나가서 산책을 하는 것은 모두가 쉽게 할 수 있다. 자연 환경에서 하는 활동이 행복과 웰빙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입증되었기에 비록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자연이 유일하게 도심 속 공원일지라도 규칙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이 성인 뇌에서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로의 혈액 공급이 증가하고 뇌의 구조와 기능에 뚜렷한 차이를 가져온다. 유산소 운동이 성인 뇌에서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과거에는 출생 이후 더 이상 새로운 뇌세포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졌으나 성인의 뇌에서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1990년대에 이르러 밝혀지면서 기존의 이론은 무너졌다. 그러나 새로운 뇌세포는 뇌의 일부 영역, 특히 해마체의 일부분에서만 만들어진다. 새로운 뇌세포의 생산이 억제되면 학습과 기억력에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 더 나아가 행동 스트레스로 인해 뇌신경 생성이 억제된 동물들은 우울증과 같은 징후를 보이는데 털 손실과 셀프 케어가 줄어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도피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새로운 뇌세포가 해마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들인 학습 또는 유산소 운동을 통한 해마체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른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로의 혈액 공급이 증가하고 뇌의 구조와 기능에 뚜렷한 차이를 가져온다. 유산소 운동은 학습과 기억에 필수적인 특정 뇌 영역에 새로운 뇌세포 증식을 돕는다. 더 나아가 뇌가 좋은 상태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분자의 생산을 광범위하게 촉진한다. 걷기를 통해 건강상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적정한 거리를 높은 속도로 걸어야 한다. 일주일에 최소 4-5회씩 최소 30분간 대략 시속 5에서 5.5km를 꾸준히 걷는 것이 좋다. 걷기의 최대 장점은 신발이나 우비 정도의 최소 장비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낮에 규칙적으로 걷는다면 폐, 심장, 그리고 특히 뇌 건강에 작지만 의미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신체의 규칙적인 움직임은 뇌에서 새로운 혈관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후 새로운 뇌세포의 생산을 돕는다. 뇌가 몸의 움직임을 통해 외부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것이 이 책의 중심이 되는 주제이고 이는 골격근과 뇌 사이
긍정적인 피드백과 융합이 있다는 연구 결과로 입증되고 있다. 걷기나 움직임은 동작이 규칙적으로 또 확실하게 수행된다면 근육계의 분자를 생산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뇌 속 긍정적인 변화를 자극할 수 있다. 근육세포는 사용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는 근본적인 원칙을 따르고 뇌세포 또한 마찬가지다. 젊고 건강하더라도 오래 앉아있는 생활은 건강에 좋지 않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의 부피는 빠르고 쉽게 줄어든다. 더 나아가 근육량의 손실은 지속적으로 평생 새로운 뇌세포를 생산하는 뇌의 영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근육이 손실됨에 따라 뇌의 기능도 악화된다. 이와 함께 성격, 감정과 뇌 구조 자체에 유해한 변화도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자가 처방할 수 있는 치료제의 일종인 놀라운 자체 수정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는 바로 운동이다.